안녕하세요. 보드카 처먹은 역사왕의 보처왕입니다. 한국군이 도입할 뻔한 무기 10가지 1편이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었으므로 2편 제작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비겐 전투기입니다. 스웨덴은 1970년대에 각 잡고 세계 최강급의 단발단자 4세대 전투기를 개발했는데요. 그게 바로 JA-37 비겐 전투기입니다. 강력한 추력에 민간용 터보팬 엔진을 갖다가 F터버너를 부착해가지고 단발 엔진인데도 불구하고 최대 이력 중량 기준 20톤을 자랑하고요. 마하 2급의 최고 속도 역시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세계 최초로 직접 회로 칩이 들어간 최첨단 디지털 미션 컴퓨터가 적용이 된 그런 항전 장비를 보유하기도 했었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도 운영 가능하고 적어도 항법 비행이 가능해서 초저고도 침투도 가능한 데다가 폭장량도 7톤이나 되어가지고 요격기로서의 성능도 그리고 공격기로서의 성능도 발군이었죠. 무엇보다도 500m 정도의 활주로만 있으면 이착륙이 가능하다는 단거리 이착륙 기능이 존재했었습니다. 다만 체급 대비 비싼 가격과 별도의 군수 지원 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단점 때문에 수출 시장에서는 번번이 고배를 마셔야 됐었는데요. 대뜸 비겐을 대량 도입하겠다는 나라가 나타났으니 바로 한국이었습니다. 1970년대 말에 한국은 F-16 대량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미국과 한국의 사이는 좋지가 못했어요. 한국의 인권 상황과 그리고 핵 개발로 인해서 당시 한국의 박정희를 싫어하던 미국의 카터 행정부는 한국의 F-16AB형 대신에 다운그레이드형인 F-16 7구형을 제안했는데요. 이 F-16 7구형 같은 경우에는 구형 전투기인 팬텀기의 엔진을 갖다가 장착한 버전이라서 안 그래도 조금 단발단자 전투기 치고는 무거운 F-16에 이걸 달아놨으니 당연히 성능이 너무 안 좋은 전투기였죠. 그래서 한국은 F-16 도입을 잠정적으로 포기했고 1979년에 산업자원부, 당시에는 상공부라고 불렀죠. 이 상공부 실무진 몇 명과 국방부 실무진 몇 명을 청와대에서 불러가지고 태스크포스를 꾸려서 차기 하이급 전폭기를 도입하는 사업을 벌였는데요. 그래서 그 결과 채택된 것이 바로 비겐 전투기였습니다. 가격이 좀 비싸다는 단점은 있지만 어쨌든 하이급으로 사용하면 됐었으니까요. 그래서 계약 체결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하면서 비겐 전투기가 한국에 도입된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비겐 전투기 편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두 번째, 크피르 전투기입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프랑스제 미라주 3 전투기를 쓰고 있었는데요. 이 미라주 3 전투기에서 레이더를 빼는 등 이스라엘 입맛에 맞게끔 개조 개발해가지고 개발한 게 바로 네셔 전투기죠. 그러나 프랑스가 아랍 국가들의 석유 금수 조치에 굴복해가지고 이스라엘의 무기 금수 조치를 실시하자 프랑스제 부품에 의존하던 이 네셔 전투기들을 갖다가 추가 생산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미국의 J79 엔진 등 미국제 부품들로 만든 네셔 전투기가 바로 크피르 전투기입니다. 마하 2급의 요격기 겸 공격기인데요. 초기형에서는 비행 안정성이 심각한 결함까지 가지고 있었던 데다가 이게 레이더가 안 달렸다 보니까 개념상 빠르게 구식화가 되어가지고 나중에는 공격기로나 쓰일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렴한 가격과 확장성이 높아가지고 지금도 아름아름 수출이 되고 있는 기종이에요. 그런데 이 크피르를 한국이 도입하려고 했었습니다. 1970년대 말 한국이 F-16을 도입하려고 했었는데 미국이 다운그레이드형인 F-16 7구형만 주겠다고 하자 곧바로 이스라엘과 접촉해가지고 크피르 도입을 타전했던 것이죠. 잠깐, 아까 전에는 비겐을 도입한다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라고 물어보실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박정희 정부에서는 비겐과 크피르를 둘 다 도입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갔기 때문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비겐이 쓰고 있었던 엔진은 미국제 JT-8D 엔진이거든요. 근데 1978년에 인도가 비겐을 도입을 하려고 했었는데 당시 미국이 JT-8D 엔진을 갖다가 인도에 제공하는 것을 거부하면서 인도의 비겐 도입이 실패했던 것을 한국이 라이브로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미국이 비겐을 도입하는데 겐세이를 놔버리면은 비겐을 도입할 수가 없게 되니까 보험적인 성격으로 크피르도 도입하려고 사업을 진행했던 것이죠. 뭐 일이 잘 풀려가지고 비겐이랑 크피르 둘 다 도입하게 되면은 비겐은 하이급, 크피르는 로우급으로 사용을 하면 됐었으니까요. 그러나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것처럼 1979년 10월 26일 궁정동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암살당해버리면서 크피르 도입 사업은 무효로 돌아가고야 말았습니다. 세 번째, A-7D 공격기입니다. 1960년대 미 해군에서는 A4 스카이호크 공격기를 갖다가 경공격기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게 별다른 항전 장비가 장착이 안 돼 있었고 또 항속거리도 그렇게 길지가 않다 보니까 미 해군에서는 좀 더 고급 항전 장비를 장착하고 좀 더 긴 항속거리를 가진 경공격기를 도입을 했죠. 그게 바로 A7 공격기입니다. 보호트사에서 자기네들이 개발했던 F8 크루세이더 전투기의 설계를 갖다가 그대로 응용해가지고 여기에다가 TF30이라고 불리는 최신형 터보팬 엔진을 갖다가 얹어가지고 이 터보팬 엔진은 일반적인 터보제트 엔진에 비해서 훨씬 더 연비가 좋기 때문에 좀 더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게끔 만든 기종이었죠. 속도도 시속 1100km는 됐기 때문에 암속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느린 속도는 또 아니었어요.
여기에 굉장히 높은 수준의 전자장비를 장착해가지고 주야간 전천후 공격이 가능했고요. 또 적어도 침투 임무까지도 가능했었습니다. 게다가 본격적인 유도폭탄 같은 스마트 병장의 운영도 충분히 가능했었고요. 물론 당시 TF30 엔진 자체가 초창기 터보팬 엔진이라 가지고 가속력도 좀 구리고 추력대 중량비가 거의 프로펠러기에 준할 정도로 안 좋아가지고 항공모함에서 운영할 때는 사고가 좀 잦았다는 문제도 있는데요. 어쨌든 베트남전에서 가장 활약한 공격기 중에서 하나로 랭크되었을 정도로 성공리에 맹활약했던 그런 공격기입니다. 그런데 베트남 전쟁이 끝나버렸네. 전후 미군이 새로운 항공전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호트사의 공격기나 전투기들을 채용한 일이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A7도 단종될 위기에 처했었죠. 그래서 보호투사는 곧바로 경영난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말이 있듯이 여기저기 A7을 갖다 팔아보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요. 여기에 한국이라는 아주 매력적인 판매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당시 한국은 미국과의 마찰로 인해서 F-16AB형의 도입이 좌절이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한국도 일단은 해상에서 떠다니고 있는 간첩선도 좀 잡아주고 유사시에 북한을 갖다 공습해줄 공격기들을 갖다가 찾아 헤매고 있었거든요. 곧바로 보호트사에서는 당시 예편한 상태였던 공군의 윤흥열 소장을 앞세워가지고 한국의 A7 공격기의 공군형이었던 A7D형을 적극적으로 마케팅하기 시작했습니다. A7D형 같은 경우에는 저열한 가속력으로 인해서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던 TF30 엔진을 버리고 영국제 롤스로이스 스페이 엔진을 장착해가지고 이 문제들을 어느 정도 해소한 상태였거든요. 근데 보호트사에서는 너무나도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당장 회사가 망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에 A7D를 직도입 안 해도 좋으니까 기술이랑 생산 라인을 다 뜯어가지고 줄 테니까 기술료랑 라이센스비만 제때제때 납부해달라고 사정하는 판국이었어요. 이러면 어쨌든 보호트사로서는 경영난에 빠지긴 했어도 고정 수입이 생기는 거다 보니까 간판은 유지를 할 수가 있었거든. 박정희 대통령도 어머 이건 무조건 사야 돼 당장 도입을 추진했고 많은 정치인들이나 정부 관료들도 이거는 빚을 내서라도 사야 된다고 열광했었습니다. 왜냐면은 기술이랑 생산 라인을 다 뜯어서 주는 거니까 이게 나중에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 밑거름이 될 것은 뻔했으니까요. 그러나 미 의회에서 최신 항공 기술들이 한국으로 넘어간다는 소식을 접하자 모두가 반대표를 던져가지고 막았고요. 카터 행정부 역시 주한 미 대사를 통해 가지고 A7D 그거 줄 생각 없으니까 꿈도 꾸지 말라는 메시지를 박정희 정부한테 전달했죠. 결국 파업을 접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번째, F-18CD 레거시 호넷입니다. 미국에서는 항공모함에서 쓸 미들급 전투기로 1983년에 F-18 호넷 전투기를 갖다가 배치시켰습니다. 미들급이라고는 하지만 F-404 엔진을 쌍발로 달고 있었고 당시 공군의 F-16보다 훨씬 더 체급이 큰 전투기였죠. 그만큼 항전 장비도 더 고급이라 가지고 당시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갖다가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APG-65라는 굉장히 좋은 레이더가 달렸고요. 대함 미사일을 4발씩 장착하고 작전할 수가 있어가지고 서방에 몇 안 되는 공대함 깡패 전투기였죠. 1987년에 등장한 F-18CD 레거시 호넷 같은 경우에는 정면 지상 타격용 타겟팅 포드까지 갖췄습니다. 사실 미 해군에서 운영하는 함상 전투기고 F-16에 비해서 가격이 좀 세다 보니까 판매량이 F-16에 비해서는 그렇게 신통치가 않았었는데요. 이걸 사가려고 했던 나라 중에서는 무려 한국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1980년대에 삼저 호황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고속성장을 하는 중이었어요. 그래서 좀 돈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공군도 쌍발 엔진을 단 좀 큰 전투기를 도입하려고 했는데요. 답정너로 F-18CD 레거시 호넷을 갖다가 점 찍어놨었죠. 물론 그보다 더 큰 F-15도 있었는데 F-15는 한국이 당시 사기에는 너무나도 비싼 전투기였거든요. 이 사업은 무려 120대라는 도입 물량이 소유재기가 올라간 만큼 국내 항공산업도 좀 키워줄 겸 라이센스 생산으로 생산을 하기로 결정하고 경쟁 입찰로서 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물론 국방부의 굉장히 석연찮은 지시대로 쌍발기도 아닌 F-16 블록 32형을 갖다가 경쟁에 붙여놨었는데요. 당시 F-16 같은 경우에는 중거리 공대공 능력이 없어가지고 당연히 레거시 호넷한테 깨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레거시 호넷으로 기종이 채택되었고 일사천리로 사업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당시 레거시 호넷의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가격이 1.5배나 비싸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라이센스 생산으로는 80대밖에 못 만드는 상황이었습니다. 공군에서는 직도입이어도 좋으니까 120대로 가자고 주장했고 아니면은 라이센스 생산으로 80대만 생산해도 좋으니까 아무튼 답정너로 레거시 호넷을 사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정부로서는 80대만 생산하기에는 너무 수량이 적고 그렇다고 직도입으로 120대를 사오려니 면허 생산으로 도입하기로 한 사업 취지랑 맞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매번 공군과 머가리 쥐뜯으면서 싸우는 판국까지 갔습니다.
이 사이에 F-16의 개발사였던 제너럴 다이나믹스사에서는 F-16에 중거리 공대 공격력을 부여한 F-16 블록 52형을 출시했고, 이거를 기존의 F-16 블록 30이랑 똑같은 가격이 제공을 하겠다고 꼬드기면서 점점 공군이 불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당시 노태우 정부에서는 극약 처방을 갖다가 쓸 수밖에 없었죠. 출근길에 공군 참모총장을 갖다가 납치해가지고 정신병원에 가둬놓고 비리 누명을 씌워버린 다음에 새로운 공군 참모총장을 임명해서 F-16을 채택하게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한국은 F-16 블록 52형을 라이센스 생산하게 되었고, 이렇게 해서 KF-16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KFP 사업 영상을 보고 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미그-29입니다. 이건 동국권제 전투기 아닌가요? 라고 하실 분들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소련에서 개발한 전투기고 지금 현재 북한 공군의 유일한 희망으로서 활동하고 있는 전투기죠. 쌍발 터보팬 4세대 전투기라 가지고 F-16보다는 체급이 한 체급 큰 물건이에요. 레이더랑 프로세서 성능은 굉장히 안 좋긴 한데 어쨌든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운영이 가능하긴 했고요. R73 미사일이라는 초고기동성을 가진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헬멧 마운트 디스플레이를 갖다가 연동해 놔가지고 적기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조준하고 낙원에서 쏠 수 있었습니다. 이거를 왜 한국이 도입하려고 했냐면은 1990년 한국이 북방 외교의 일환으로 소련이랑 수교를 하려고 할 때 소련이 수교의 대가로 30억 달러, 지금 가치로 15조 원 정도를 한국한테 빌려달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당시 소련이 돈이 없었거든. 그래서 한국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30억 달러를 빌려줬는데 정작 다음에 소련이 붕괴되고 신생 러시아가 들어섰죠. 러시아는 돈 없는 그지들이라 가지고 한국은 이 돈을 떼먹힐까봐 강복 들고 모스크바로 쫓아와서 빌려준 돈의 절반은 무기로 상환받는 불곰 사업이 시작되게 되었죠. 이때 한국은 미그-29 전투기도 한 20대 정도 달라고 했는데요. 당시 한국은 진짜로 도입할 생각이었는지 미그-29 조종연수도 보내고 그랬었어요. 근데 러시아도 바보가 아니라 가지고 이렇게 소량만 찔끔 사가지고 이걸 씻고 뜯고 맛보고 할 게 뻔하니까 40대 이상씩 살 거 아니면은 달라고 하지도 말라고 해서 결국 한국은 미그-29를 도입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기회가 또 찾아왔어요. 러시아의 경제는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았고 냉전 종식으로 인한 군축의 여파로 인해서 전투기들은 잘 팔리지도 않았거든. 그래서 한국한테 미그-29를 갖다가 라이센스 생산해서 좀 쓰라고 제의를 했었는데요. 근데 한국은 당시 미그-29에 대한 미련을 갖다가 다 버린 상태였고, 항공기술 같은 경우에도 T-50 골든이글을 개발하면서 서방식으로다가 차츰차츰 테크트리를 갖다가 밟아나가기로 하면서 이 제안은 이런지하에 거절되었죠. 물론 아예 도입을 안 한 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1900년에 미그-29 C를 갖다가 부품 형태로 분해해가지고 밀수를 내어서 충남에서 운영을 했다는 거는 여러분 제 뇌피셜이니까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여섯 번째는 레오파르트 1 전차입니다. 나치 독일의 패망 이후 냉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독은 소련에 맞서서 급하게 재무장을 했고 미국제 전차들을 갖다가 대량으로 넘겨받아서 사용을 했는데요. 영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새로운 1세대 MBT를 갖다가 개발했는데요. 그게 바로 레오파르트 1 전차입니다. 화력은 105mm 강산포를 가지고 있어서 당시 소련제 최신의 전차였던 T-54, 55를 갖다가 충분히 상대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았고요. 기동성도 굉장히 좋은 편이었는데 문제는 장갑이 너무 물장갑이야. 어느 정도였냐면은 전차 포탄을 막아내는 거는 고사하고 기관 포탄도 간신히 막아낼 정도였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어차피 3차 세계대전이 터지면은 소련이 독일에다가 핵을 갖다가 우르르 쏟아붓고 나서 시작을 할 거니까 전차들한테는 뭐 떡장갑 그런 것보다는 전술 핵무기를 갖다가 회피하려고 꾸준히 빠른 속도로 지속적인 기동을 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기 때문이죠. 그리고 당시에는 성형자기탄이 엄청나게 인기였고 당시 성형자기탄에 대비한 장갑 형태도 아직 나오기 전이어가지고 어쨌든 전차포탄 못 막으니까 그럴 바에는 쿨하게 장갑을 포기하고 기동성이랑 화력에만 몰빵을 한 것이었죠.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당시 서독도 대량 생산해서 썼고 다른 나라에도 많이 수출이 되었습니다. 근데 1970년대 한국은 M48 전차의 후계로 M60 전차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한테 M60 전차를 주지 않았죠. 당시 미국은 유신 독재와 핵 개발을 진행하던 박정희 정부를 굉장히 싫어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서독과 접촉해가지고 당시 레오파르트 1A2 전차를 기반으로 새로운 한국형 전차를 개발하려고 했는데요. 레오파르트 1A2 전차 같은 경우에는 당시 주포의 스테빌라이저가 좀 강화가 되고 포방패가 조금 더 두꺼워진 형태인데 뭐 그래도 물장갑이라는 거는 매한가지였어요. 여기에 미국이 화들짝 놀라가지고 전차 시장마저 빼앗길 수는 없다는 판단하에 한국의 미국제 3세대 전차의 기술을 갖다가 적용시켜가지고 새로운 한국형 전차를 개발하게끔 하는 사업을 시작하게 해줬죠. 그게 바로 로키트 사업이었고 나중에 K1 전차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때문에 레오파르트 1 전차 계열이 한국에서 탄생하는 일은 없게 되었습니다. 이건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레오파르트 원전차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량으로 등장을 했는데 문제는 이게 너무 물장갑이다 보니까 불나방처럼 터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레오파르트 1 계열을 도입하지 않고 곧바로 3세대 전차인 K1 전차로 넘어간 것은 호재 중에 호재라고 볼 수 있죠. 7번째 MH47E 치노크입니다. 1962년 미국에서는 로터를 2개나 달고 있는 대형 수송헬기가 등장했는데요. 그게 바로 CH-47 치노크였습니다. 치노크는 압도적인 수송량에 더해가지고 먼 거리까지 진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치노크가 40명의 병력을 동시에 수송할 수 있고 안에 심지어 고속단전까지 적재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다가 좀 더 살려가지고 아예 특수전용으로 개조를 시작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기존 기체를 개량해서 만든 특수전헬기가 바로 MH47D형입니다. 장거리 침투가 가능하게끔 공중급유용 붐이 장비되었죠. 미군은 MH47D형을 써보고 나서 여기에 굉장히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예 좀 더 개량해서 신규 생산하기로 했는데요. 그게 바로 MH47E형입니다. 야간 침투를 하려고 전방 적외선 감시 장비도 달렸고요. 방공망을 회피할 목적으로 초저고도 침투를 하기 위해서 지형 추적 레이더까지 달렸습니다. 한편 한반도에서는 냉전이 종식되면서 북한의 급변 사태에 대비해야 될 필요성이 생겼죠. 그래서 1990년대 초반부터 특수전 헬기의 필요성을 느끼고 미국의 MH47E형 도입을 타전했는데요. 당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특수전 헬기라는 것은 전략무기다 보니까 한국에 판매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도입을 해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도 특수전 헬기를 갖다 도입해오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킹스텔레온이랑 치누크가 지금 제시된 상황이라 가지고 아마 한국군 버전 특수전 치누크도 곧 있으면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8번째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입니다.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은 지금 현재 러시아군의 주력 대지 타격용 순항미사일로서 계속해서 우크라이나를 괴롭히는 무기 중에 하나죠. 사거리는 무려 2,500km를 가지고 있고 초저고도 항법 비행이 가능하다 보니까 굉장히 요격하기가 어렵습니다. 놀랍게도 이거를 한국이 도입할 뻔했어요. 한국이 도입할 뻔한 무기 10가지 1편을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한국은 불공 사업이 시작되자 러시아의 킬러급 잠수함, 즉 프로젝트 636형 잠수함을 갖다가 도입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한국이 당시 이 잠수함을 고른 결정적인 원인이 정숙성이 좋고 성능이 좋고 그래서가 아니라 당시에 러시아가 636급을 사가면은 칼리브르 순항미사일도 패키지로 판매하겠다고 제안했기 때문이죠. 자, 화력 덕후 한국군이 이런 제안 거절하기가 어렵겠죠. 게다가 당시 러시아가 주겠다고 한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은 미사일 기술 통제체제를 갖다 준수한 수출형인 300km짜리 사거리를 가진 칼리브르가 아니라 2500km짜리 오리지널 칼리브르 순항미사일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면 한국은 순식간에 중국 대부분과 일본 전역을 사거리에 넣는 전략무기를 얻게 되는 셈이었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무조건 가야지. 그래서 한국군은 미사일을 준다는 말이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일단 실사단을 보내봤는데요. 정작 잠수함이 너무 개판이었어요. 그리고 당시 러시아가 돈이 없던 때라 가지고 해군도 대부분의 전투함들을 갖다가 관리를 안 하고 방치시켜놨거든. 그래서 시뻘겋게 썩어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해군에서도 신규 건조든 뭐든 636급 절대 못 산다고 들어 누워버리면서 결국 칼리브르 순항미사일도 도입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9번째 CH-46 시나이트 헬기입니다. 1962년 미 해병대에 중형 상륙기동 헬기가 도입이 되었는데요. 바로 CH-46 시나이트 수송 헬기였습니다. 근데 생긴 걸 봐보세요. 시노크랑 똑같이 생겼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시노크는 시나이트의 설계를 갖다가 좀 뻥튀기 시켜가지고 대형으로 개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체급은 중형 헬기라 가지고 지금 현대 블랙호크랑 비슷한데요. 병력과 화물 수송에 특화된 굉장히 넓은 캐빈을 가지고 있고 또 램프도어가 달려 있어가지고 블랙호크의 2배가 넘는 24명의 병력을 갖다가 동시에 드랍시켜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절찬리에 오랫동안 운영이 되었는데요.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지고 노후화가 심각해지자 2010년부터 MV-22 틸트로터기로 대체가 되면서 순차적으로 퇴역을 시작했습니다. 미 해병대는 퇴역시킨 시나이트를 갖다 버리려고 했는데 아직 제대로 된 상륙기동 헬기도 없이 빌빌대던 한국 해병대가 자꾸 눈에 밟히는 거예요. 당시 한국 해병대는 상륙기동 헬기랍시고 육군에서 다 썩어 떨어진 UH-1 휴이 헬기를 갖다가 빌려오고 또 방염 처리도 제대로 안 된 블랙호크 헬기를 갖다가 임대해 와서 쓰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국 해병대는 정부에 병력들의 출입 공간이 좁아가지고 좀 답답하더라도 상륙기동 헬기면 좋으니까 러시아제 카모프 30이라도 사달라고 절박하게 요청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미 해병대는 따뜻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2012년에 부르 해병을 돕기 위해서 이 퇴역시킨 20대의 시나이트 헬기를 갖다가 한국 해병대에 공짜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여기에 한국 해병대는 환호성을 질렀는데요. 문제는 대환장 파티가 벌어지고야 말았어요. 해병대는 해군 소속이니까 시나이트는 해군에서 가져가야겠어. 무슨 소리야? 육군에서도 헬기가 태부족인데 시나이트는 이제부터 육군 겁니다.
퇴역한 중고의 길을 갖다가 서로 자기네가 갖겠다고 싸움을 벌이는 촌극이 벌어졌던 것이죠. 미 해병대도 굉장히 난처해하면서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을 정도예요. 어우, 쪽팔려. 국방부에서는 절레절레하면서 동시에 일단 이 C-나이트를 갖다가 들여오면은 과연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일단 조사에 들어갔는데요. 이게 너무나도 오래된 기종이다 보니까 기골 보강을 하고 또 개량을 하려면은 돈이 또 많이 들어가고 유지비도 많이 들어갔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수리온 헬기의 상륙기동 버전인 마리론이 이제 도입이 되니까 결국 C-나이트 도입은 불발되고야 말았습니다. 10번째, 김영삼 항모입니다. 1991년 잘 나가던 일본 경제는 버블 붕괴로 인해서 폭삭 주저앉고야 말았습니다. 공짜 점심은 존재하지 않았고 버블로 이득 본 사람은 극소수였으나 그 책임은 국민 모두가 져야 됐었습니다. 수많은 신용불량자들이 양산되었고 엄청나게 많은 노숙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당연히 국민들의 불만은 하늘에 찌를 기세였죠. 당연히 내부의 불만을 외부로 돌려야 되다 보니까 정치인들은 급격하게 우경화가 되어갔습니다. 당연히 한국에 대해서 역사 왜곡, 독도망언 이런 것들을 갖다가 계속하게 되었죠. 여기에 당시 한국의 대통령이던 김영삼 대통령은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주겠다고 선언했는데요. 정작 버르장머리가 고쳐지는 것은 한국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 한국은 일본 해자대에 비해서 해군 규모가 꼴랑 10%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때 해군에서 주장했습니다. 항모 한 척만 있으면 일본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한국 해군은 당시 항모가 뭐하는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제대로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일단 항모를 질러본 거라 가지고 항모를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도 잡혀져 있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한국의 고철로 수입이 되었던 TF급 항공 중순양함 이걸 갖다가 본따 가지고 중무장한 항공 모함 내지는 항공 중순양함을 갖다가 기획했는데요. 그게 바로 김영삼급 항공모함입니다. 생긴 것부터가 러시아제 키예프급이랑 똑같이 생겼죠. 거기다가 함포화력도 5인치포 두문, 이게 도대체 포항인지 항공모함인지 구분이 안 갈 정도였고요. 정작 함의 근접방어 체계로는 제대로 된 시우스가 아니라 노봉을 달아줘가지고 대공방어는 개나 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결정적으로 김영삼급이 목표로 하던 해리어 전투기 10대 정도 가지고는 동북아시아 어디를 가도 명함도 못 내미는 수준이라 가지고 결국 프로젝트는 폐기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한국 해군에서는 항공모함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항공모함 보유를 추진하고 있는데요. 정작 매번 김영삼급을 갖다가 기획할 때랑 똑같은 방법으로 필요성을 입증하는 데 실패하면서 매번 사업이 좌초가 되고 있으니 그저 리얼 토크입니다. 잘 보셨나요? 이번 편도 반응 좋으면 3편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